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밀집 지역 외 서울시 전체 춤추는 유흥시설과 유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텐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 시행 107일 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열흘 뒤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예비 후보 2명을 뽑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할 위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뼈있는 말을 건넵니다.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권한과 추천위원에 대한 자격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빚어지면서 추천위원회 구성까지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첫 회의에선 조재영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이현, 임정혁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각자 5명 이내로 예비 후보를 추천하고 13일에 2차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추천위원들이 봐서 추천을 받을 만한 부분을 추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가 되게 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이제 뽑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확정되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추천위원 회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11월을 넘기면 5명만 찬성해도 되는 쪽으로 공수처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일정을 정하는 첫 회의는 비교적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는 열흘 뒤부터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현아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후보에 나설지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여야 후보의 공천 대결도 이제 곧 막을 올릴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자초한 민주당은 이번 주말 동안 명분 쌓기에 들어갑니다. 당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원을 뒤집기 위해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이틀간 투표에 나섭니다. 공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부산을 찾아가 시민 후보 찾기 공청회를 열고 보궐선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책임론을 꺼내들며 후보 공천에 나서려는 민주당을 향해 강한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한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도덕적 타락성을 부산 시민에게 인정하라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이 재보궐선거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누가 후보로 나설 건지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공천을 공식화한 민주당 안팎에선 자천 타천으로 후보군이 솔솔 흘러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선 채비에 나선 주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걸 전제로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인물 찾기에 나섰고 경선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궐선거를 향한 젠걸음 속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박원순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습니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됩니다. 이를 방어하려는 민주당이 고성 속에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전체 유권자 수의 4분의 1이 넘게 참여하는 내년 재보궐선거는 그래서 내후년 차기 대선을 가늠할 전초전으로도 평가받습니다. 그 무게만큼 서울과 부산시장을 차지하려는 여야의 대결도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 투자로 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한 것 등이 방송법에 어긋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 MBN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전면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다만 직원과 외주 제작사,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MBN과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했던 인사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고심했던 제재안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수위로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통위는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가운데 560억 원 정도를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법 18조 위반 사항입니다. 이러한 언론기관이 종편 PP 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방통위 회의 과정에서는 여권 추천위원들과 야당 추천위원들 사이에 견해가 극명했습니다. 대통령 지명인 김창룡 위원은 승인 취소를 주장하다가 합의가 여의치 않자 6개월 전면 업무 정지로 입장을 바꿨고 여당 추천 김현 부위원장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추천인 안영환, 김효재 위원은 주요 시간대를 제외한 새벽 시간대 업무 정지 의견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의 법적 대응과 유튜브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방송 송출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며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말로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는 이번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뒤 재수감 연기를 요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측근들에게 정치 보복인데 별 수 있냐면서 편하게 감옥살이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연기하고 찾은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어두운 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느린 걸음으로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뇌분비과와 소화기 내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초 진료는 오후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진료를 일찍 마치고 40분 만에 병원을 나와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수감 뒤에도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찾은 측근 30여 명에게 정치 보복인 걸 다 아는데 별 수 있냐며 편하게 감옥살이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속된 건 지난 2018년 3월입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당뇨 등 지병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지만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다시 수위를 입게 됐습니다. 올해 78살인 이 전 대통령은 지병을 앓고 있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로선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 형량을 다 채우면 95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으면 형기는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재수감도 되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3년 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재수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이 358일로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6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론상으론 형기를 모두 채우면 2036년 95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거나 가석방될 경우 출소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다시 관심이 쏠리는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황이라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라 모두 합치면 형량은 22년이나 됩니다. 3년 7개월째 수감된 기간을 빼면 2039년 87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핵심 사건인 국정농단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 사면 여부는 그 후에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2명으로 이들은 2년여 만에 사면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형이 확정됐다는 건 사면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가 되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이전부터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최근 재산세 완화 논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로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2년 정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의지와 달리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문제는 결론이 쉽지 않습니다. 6억이냐 9억이냐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한 당정청 간 이견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방정부 세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는데 여기에 더해 최근 제도 강화에 따른 종부세 증가분을 재산세 완화 타격이 큰 지자체에 나눠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과연 보전 효과가 충분할지 아직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어 논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민주당은 또 6억에서 9억 사이 등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재산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상황. 다양한 이해관계만큼 논의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지금 나오는 댓글이 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예요. 3억 그 폐지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산세와 대주주 요건 문제는 모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에는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러 우려를 불식할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논의의 핵심은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으로 할지 9억 원으로 할지입니다. 9억 원으로 대상을 넓힐 경우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몰리는 데다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0.1%에서 0.4%입니다. 당정이 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대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으로 하느냐 9억 원으로 하느냐. 올해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대다수인 95%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전체 2.7%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37만 2천여 가구 가운데 66%가 서울에, 27%는 경기도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대할 경우 혜택이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돌아가는 데다 시세 10억 원 중반대인 서울 강남의 고가주택까지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과거 정부 때부터 이제 고가주택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9억까지 하게 되면은 그 부자들한테 과세를 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9억이라는 게 다른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아주 고가주택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서울에 8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지면 감면 혜택을 받지만 지방에 2억 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결과에 따라 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한다 해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그럼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데 벌써 200개를 넘어섰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일부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추 장관은 SNS에 이 검사 관련 내용이란 걸 암시하면서 검사 비위 의혹 기사를 공유하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고 콕 찍어 말했습니다. 장관이 공개적으로 평검사를 겨냥해 개혁 대상이라고 지목한 건데 검찰 내부에선 즉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전 의원 사위이기도 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자신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려 추 장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을 압박하고 편을 갈라서 정권의 비판적인 검사들을 검찰개혁 반발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평검사들 위주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릴레이 댓글이 200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선 검사들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문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외부에 대해 성난 목소리만 내는 건 바른 검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글에는 오히려 임 부장검사가 추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호도하려 한다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 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더 검찰의 어떤 내부 반발이 조직화될 수 있다. 그게 좀 우려되는 대목이고. 검찰 내부망 글은 검찰 전 직원은 물론 법무부 장관도 볼 수 있습니다. 추 장관 역시 직접 보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는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사 접대 의혹과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평검사들까지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헬로윈 대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이태원 등 번화가에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태원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비교적 한산해 보이는데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밤늦은 시각이지만 이곳 이태원을 찾는 발길음은 점점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윈 분위기를 내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채 그 위에 유령이나 좀비 분장을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또 제 뒤에는 이렇게 하얀 김이 나오는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상인들이 설치한 이른바 방역 게이트인데 이 거리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이 문 앞에서 QR코드 인증과 체온 측정을 하고 또 소독액이 분사되는 문을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한 명씩 통과하다 보니 조금 전에는 문 앞에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게이트는 골목 양쪽 끝에 2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방역이 허점이 없게끔 준비하겠다는 게 상인들의 계획입니다. 이런 문까지 준비할 정도로 이곳 이태원 상인들은 이번 헬로윈을 복잡한 심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긴 뒤 처음 맞는 대목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스스로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헬로윈 전날 밤이자 금요일 밤인데요. 가게 곳곳이 사람들로 적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예년에 비하면 적은 규모라고 합니다. 이곳 이태원에서도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클럽 5곳 전부와 감성주점 27곳 가운데 22곳이 자율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전체로도 클럽 가운데 절반 정도와 약 70% 감성주점이 헬로윈 기간에 영업을 쉬기로 했습니다. 예, 정말 업주들의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 그리고 방역 당국도 긴장이 매우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헬로윈 기간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서울 시내 유흥주점 바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법무부, 경찰청, 식약처 공무원 등 140명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서울 용산구청도 헬로윈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이번 주말까지를 특별 방역 추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이나 PC방 등 고위험 시설 174곳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늘부터는 현장 상황 대응반을 운영하는데요. 구 직원 10명이 이태원 거리의 구역을 맡아 순찰하면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헬로윈 대회를 하루 앞두고 부산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유명 클럽들이 헬로윈 영업을 포기하면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해운대에 몰리는 풍선 휴가가 우려되자 방역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 모여 폭죽을 쏘는 외국인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쪽에서는 폭행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지난 7월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가 나온 주한미군들이 벌인 난동으로 해운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맞아 주한미군을 비롯해 많은 외국인이 해운대에 몰릴 거로 예상되는 상황. 특히 서울 유명 클럽들이 헬로윈 영업을 포기한 탓에 부산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경찰은 주말 오후부터 주한미군 헌병과 함께 합동 순찰을 진행해 예전과 같은 난동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부산 서명과 대학가, 해운대 일대에 클럽과 감성주점 등 2,200곳이 대상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곧바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담 공무원 1일 60명, 총 120명을 동원하여 영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하여 방역이 강화되자 부산 서면에 있는 클럽 2곳과 감성주점 13곳은 헬로윈 데이에 휴업한다고 부산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클럽은 계속 영업하는 데다 주말 동안 해운대 백스코에서 수천 명이 몰리는 트로트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서 이런 커밍아웃은 개혁만이 답이다. 이런 글을 SNS를 통해 올렸죠. 이렇게 평검사를 공개 저격한 데 대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을 하겠다면서 반발하면서 추 장관과 검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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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미애 장관의 평검사를 겨냥해서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단이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틀 전에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가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고요. 네, 사실 검찰 내부망에 이완우 검사가 올린 글 내용을 보게 되면 추미애 장관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치권의 검찰에 대한 개입에 대한 비판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 전문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해서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것인데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한다거나 또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이 정치 권력자들, 정치인들이 검찰을 자기 입맛대로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고 추미애 장관도 큰 틀에서 거기서는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는 게 이 글의 취지인데 사실 굉장히 조목조목 쓴 날카롭고 뼈아픈 비판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이완우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강제 수사해야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정치적 성향으로 보수와 가깝다거나 지금의 야권과 가까운 사람은 전혀 아니겠죠. 물론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수사 정말 가열차게 했던 사람들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글들을 단순히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 또는 보수적인 성향의 검찰들의 반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선 검찰 현장에서 추미애 장관식 막무가내 인사나 막무가내 개혁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이 취지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조금 더 소통하는 자세로 다가갔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이 리더십을 훨씬 더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예.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평검사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공개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글쎄요 이게 정치인의 행위일지 몰라도 전현직 장관의 행위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소 치졸한 그러한 방법이었기에 더 많은 반발을 사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예,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이런 그러니까 공개 비판을 이완우 검사를 향해서 추 장관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어떻습니까? 평검사를 겨냥한 공개 저격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추미애 장관이 공개 저격했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링크를 하고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공개 저격했다라고 해석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언론의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검찰 내부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이런 모습, 우리 헌정사상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일선 검사들도 내부 통신망입니다만은 거기다 대고 지금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금 비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언론의 자유, 검찰 내부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정권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검사는 동일체 원칙이라는 과거에 이제 아예 명문화돼 가지고 상명하복 문화였는데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현직 법무장관에 대해서까지 일선 검사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일선 검사들의 언로가 지금 확보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또 뒤집어서 또 하나 또 얘기를 하면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내부의 반발과 저항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과연 정치 검찰을 우려하는 목소리지만은 오히려 정치 검찰들의 그런 행태가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검찰들의 적폐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리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완우 검사의 이런 글에 이어서 지금 일반 또 검사들의 공개 지지 글들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3부장인데 앞서 이제 그래픽에서도 봤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최모 씨의 인사농단 느낌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바로 인사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인사가 유독 공교롭게도 살아있는 권력, 지금의 문재인 정부 관련인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전부 다 지방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완우 검사나 다른 검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2013년에 윤석열 지금의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상부에서 적당히 수사하라는 걸 본인이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면서 계속 수사했을 때 지방으로 계속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정권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지만 결국 정치권이 검찰을 기들이려는 그러한 인사권의 본질 자체는 검찰개혁과 무관하게 똑같은 것 같다는 비판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이복현 검사가 이 글을 쓴 것은 법무부에서 최근 이 검찰 인사를 할 때 정해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무부 인사 담당관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제 특정인들이 이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인사권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이 인사농단과 다를 게 무엇이냐, 국정농단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뼈아프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최재만 검사 같은 경우는 천정배 전 장관의 사이입니다. 예. 천정배 장관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최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던 진보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검사들이 정치 검사다라고 딱지를 붙이기에는 이분들의 정치 성향이나 배경,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수사들이 글쎄요, 보수 정권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복현 검사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인들을 전부 다 수사해서 기소했던 특수통이고, 이번에 특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기소하고 대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때 물론 이것이 검찰 내부의 어떤 조직 논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추미애 장관이 제가 봤을 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차라리 뭐 간담회나 자담회 등을 열어서 이러한 불만이나 내 인사권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훨씬 더 나은 자세로 검찰개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검찰개혁이라는 게 크게 봐서는 수사권 조정과 인권 존중 수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수사권 조정과 인권 존중 수사 외에 부차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인사에 너무 많이 보인다는 이 불만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도 조금은 귀 기울여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지금 실명을 공개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글이 지금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물론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검찰 내부의 언론의 자유가 뭐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검사들의 집단 반발, 저 검난으로 이어질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틀림없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공정한 법 집행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단이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전체 검사가 대략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댓글을 단 검사들 뭐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한 10분의 1 정도 많게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분의 9 정도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10분의 9는 그럼 역설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지지한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좀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길을 잃는데 숲을 좀 봐야 되는데, 근본은 검찰 개혁이죠. 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격돌하는가? 이걸 이제 두 사람의 갈등만 보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 차원에서 빚어지는 그런 갈등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저는 우리 평론가님하고 잠깐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나오고 공수처도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주의자들, 검찰 조직 이기주의자들은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계속해서 뭐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 글을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비난, 그리고 하나는 또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비난. 근데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비난은 이제 인사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 이런 것들이 남용되고 있다, 감찰권이. 그런 공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검찰 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부정하는, 또는 이제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검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또 평검사들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과거 조국 전 장관 이전 때부터 사실 이 정부에서 큰 흐름으로 이어져 왔던 검찰개혁안 대부분 수용을 했고요.
대검에서 먼저 검찰 개혁안을 3차례 정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각 지방마다 있었던 특수통들의 이 수사본부 같은 경우도 전국에 3개만 남겨두고 폐지가 되었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사이에 합의가 끝나서 검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이 굵직한 수사나 금융범죄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직접 수사에서 배제되도록 수사권 조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수사 존중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 때 개혁안으로 나왔던 이 형사사실 피의사실 공개 금지, 공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별도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그리고 이 심야 조사 금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미 많이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공수처 같은 경우도 윤석열 총장이 대놓고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소식이지만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우선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년 초에는 공수처가 발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계추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여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인사, 특히나 권력 수사를 앞장서왔던 검사들의 무리한 좌천성 인사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무조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밀어붙이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본질을 호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결코 만능이 아닌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강기정 전 정무수석 그리고 이번에 체포동의안 통과된 정정순 의원 등 모두가 다 검찰개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검찰개혁이 이런 식으로 남발되다가는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희화화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에 더 씌워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검찰에 개입하고 검찰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건조하게 전 냉정을 유지하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 법무부 장관도 어찌되었던 검찰 조직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직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소수의 이른바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 라인이라고 평가하는 검사들 외에 다른 검사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너무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직이 2,000명이 넘는데 그들 모두를 아우르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진정한 리더인 것이지 나는 내 갈 길 간다면서 소수만을 승진시키고 영전시키면서 나머지는 배제하고 이런 반발이 오는데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한데 마외를 간다? 정치인으로서는 훌륭한 자질일지 몰라도 행정부처의 수장인 장관으로서는 이 소통 능력이나 지휘 능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이 맞느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검찰개혁에 그동안 좀 몸을 낮췄던 검사들이 이번을 계기로 좀 폭주할 명분이 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도 글을 올렸는데 어떤 주장입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임은정 검사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별명이 항명 검사 아니겠습니까?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검사들의 상관들의 일방적인 지시에 저항을 해서 계속해서 동시에 또 내부 비리를 제보하고 또 심지어는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 고소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기존 검찰 조직에서는 일종의 배신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이제 임은정 검사가 주장한 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반발만 하느냐. 우리 스스로 과거에 적폐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징역 17년이 그리고 또 김학의 검사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또 김홍영 검사 같은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뭐냐면은 검찰이 권력과 야합하거나 또는 또 제 식구 감싸기로 다들 봐준 수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재수사를 통해서 과거에 검찰이 무혐의가 내렸던 것들을 다시 유죄로 번복해서 결국 이제 사법정의가 단죄가 내려진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검찰이 여태껏 반성할 부분은 전혀 없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쭉 지금까지 70년 우리 헌정사상 검찰이 했던 폐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검찰 또는 이제 검찰 공화국에 너무 폐해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국민 다수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공수처 설치 이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균형 원리,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서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해법은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가 되고 또 검경 수사권이 저는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검찰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들의 반발 조짐이 일자 강기정 전 정무수석도 가세를 했습니다.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 그러면서 이제 개혁 저항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진짜 중요한 이 우리 사회의 미션이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우스워지고 정치 논리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강기정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던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법정 진술의 무게감은 피의자나 또는 뭐 이 가해자가 이 유치장, 구치소에서요 변호사 조력받아서 입장문 내는 그 옵정 입장문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중한 그러한 진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되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만 청와대에서 굉장히 금융사기를 일으킨 로비스트를 직접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처신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 5천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글들을 SNS에 남기면서 검찰개혁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검찰개혁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지금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사들을 비판하게 되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겨누어진 어떤 수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관련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앞서서 검찰개혁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 말라 했던 그런 뜻인 것이고요.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 글이 분명히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 이제까지 문제가 많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의 이 동조보다는 반박을 사게 되는 것은 선택적 발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문정 검사 또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정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나는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의 이문정 검사가 쓴 글의 예시도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 무마한 것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하더니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당사자가 바로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문정 검사 역시나 추미애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총애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있는 가운데 이 글 가운데서도 교묘하게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는 등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드리워졌기 때문에 이 검사 조직이나 또 다른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점, 결과적으로는 정치와 개입되어 있는 또는 정치적 프레임에 씌워진 사람들은 정치인이건 검찰이건 발언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뭐 이 와중에 박훈 변호사가 또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부의장의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참석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 한 명의 이름 그리고 또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공익적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두 가지 측면에서 박훈 변호사는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형평성의 원칙을 좀 내세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다 실명으로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나는 전혀 받은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서 특필됐고 또 김영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다 언론에 공개됐고 그러면은 뭐냐?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제 형평성의 원칙을 하나 내세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익의 원칙을 좀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피해액만 2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피해자가 5천 명이 넘고 이런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빚은 그런 사건인데 왜 여기에 연루된 검사는 지금 현재 이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정이 됐고 지금 이제 감찰에 이어서 구체적인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명이 공개가 안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 변호사가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자 당시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밝혔던 A 변호사의 반박 입장도 나왔다면서요? 네, 해당 검사와 함께 술집에 간 사실도 없고 예. 2018년 8월 이후에는 사적으로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1조 5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기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본인의 어떤 혐의를 감경받기 위해서 옥중에서 입장문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검사를 특정해서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이 수사의 본령을 가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박훈 변호사야 개인 자격으로 이걸 공개해서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했다고 합니다만 네.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현직 법무부 장관마저도 이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만을 믿고 마치 이 검사들의 비위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발언을 SNS나 국감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서글픈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검찰 조직의 신뢰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 스스로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현직 장관의 처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 이완우 검사에 대한 공개 저격 그리고 김봉현 씨의 옥중 입장문을 확신하는 듯한 그러한 언행들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형사 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직접 추진해서 검찰 개혁안이라고 통과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물론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면 재벌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아주 중대한 혐의를 수사를 받을 때도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도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추진시키고 본인과 관련인들 가족들이 재판받을 때는 이 형사사건 피의 금지를 조항으로 적용하고 검찰 개혁안이라고 밀어붙이다가 이제 눈에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비위 대상자로 떠오르게 되니까 이 원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본인이 SNS에 실명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나선 뒤늦게 이게 뭔가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 SNS에 공개해놓고 이 심의위원회 뒤늦게 열어달라고 말하는 건 면피성 발언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좀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인이 만든 검찰개혁의 원칙을 누가 먼저 어기고 있는가. 네,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추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3개월 만에 8%포인트가 하락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8%포인트, 그러니까 7월 초보다 이렇게 하락을 했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둘 다 하락을 했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의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겠죠. 최후의 법 집행의 보루자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법무장관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악을 척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정의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니까 역시 이제 싸우면 둘 다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포인트,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재밌는 게 이것도 전부 이제 진영 논리가 반영이 돼가지고요. 민주당 지지층은 추미애 장관 굉장히 잘한다가 62%. 그리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잘한다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죠. 또 반면에 윤석열 총장 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16%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84%. 그런데 이런 진영 대결의 논리가 여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개입이 되고 있는데 좀 우리 사회가 진영을 초월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른 것은 바르게 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또 중도층 그리고 이제 무당층의 평가인데 이들 층에서는 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중도층, 무당층의 평가는 추미애 장관보다 윤석열 총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부정평가나 긍정평가 모두 윤석열 총장이 조금 더 앞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언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이렇게 여론조사하면서 긍정, 부정평가를 했습니까? 이 자체가 저는 정치권에 너무 과도한 개입이 만들어낸 총국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국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가 참 화두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임기 보장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고 추미애 장관은 제가 아는 한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인사권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수면 위에서 격렬한 다툼으로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고 있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하실 때가 전 이제 한참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태가 윤석열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이 준사법 기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가 더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사람 다 교체하시든 아니면 더 신뢰하는 한 사람을 믿어주시든 뭔가 결단을 하셔야지 언제까지고 이 상태를 수수방관해서는 더 큰 정치적 갈등과 진영 논리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검찰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이킹!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부드럽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역시 메이킨.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지하철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상품이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 지구역. 대림산업 시공. seconds. 오는 12월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두순만 관리하는 1:1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하고 경찰도 24시간 밀착 감독하기로 했는데요. 조두순을 보호 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법 제정은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입니다. 2008년 8살 여아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월 12일 출소합니다. 불안함을 호소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출소 즉시 전자발찌를 채워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조두순만 1:1로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는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를 만듭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조두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신변 보호도 할 예정입니다. 조두순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이나 음주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법은 범죄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적용할 때까지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어 법원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을 때 벌금형만 부과될 수 있도록 한 벌칙 조항엔 징역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조두순 출소 후 공개되는 신상 정보의 범위도 거주지의 읍, 면, 동에 더해 건물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범죄자를 최대 10년까지 보호 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법 제정은 인권 침해와 이중처벌 등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단풍 절정기를 앞두고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600여 명과 헬기 6대를 투입해 5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 5,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잿빛 연기가 북한산을 뒤덮었습니다. 연기 아래로 시뻘건 불꽃도 비칩니다. 북한산 족두리봉 등산로에서 불이 난 건 낮 12시쯤. 불은 바람을 타고 산 정상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등산객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연기가 멀리서 봤을 때는 계속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와가지고 창문 열어놓으니까 사무실로 그 냄새가 다 들어와갖고 막. 산세가 험한 데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번질 우려가 커지자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의 인력을 총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와 산림청, 군 인력까지 6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소방과 산림청, 군 헬기까지 헬기 6대도 출동해 쉴 새 없이 물을 뿌렸습니다. 300평방미터가 화재가 발생했으나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12시 38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2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잔불 정리까지 5시간 걸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산등성이 5,000제곱미터 정도가 탔습니다. 불이 난 곳이 주택가와 가까워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 산에 불 나는 거 너무 무섭잖아요. 불씨가 막 집에 막 다 붙고 그러니까 위에가 바로 집이고 여기거든요. 바로 앞에 집이거든요. 소방당국은 다음 주 산림청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충남 국도변 주유소 2곳에서 기름을 넣은 경유차들이 무더기로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가짜 기름으로 인한 피해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시료 분석 결과 역시 경유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충남 논산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기름을 넣은 김지혜 씨는 사흘 뒤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린 자녀 3명을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떨리기 시작했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도 속도가 떨어진 겁니다. 엔진 경고등이 떠서 뜬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근데 그 상황에 애들도 타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놀라서. 차를 간신히 정비소로 옮겨 확인한 결과 배기가스 저감 장치 등 연료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공주의 다른 주유소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차주가 수십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두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팔았다며 업주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주유소들은 공주와 논산을 잇는 국도상에 있는 주유소들로 피해가 잇따르자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출고한 지 한 달 된 새 차가 고장났는가 하면 덤프트럭 2대에 문제가 생겨 수리비로 3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논산과 공주 지역 정비소에 고장차가 몰리고 부품 수고까지 딸리자 일부는 아예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도 지금 250만 원씩 견적이 나오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연락도 안 되고 뭐 전화기도 꺼놓고 보상해줄 마음도 없는 것 같고 피해 보상은 좀 막막해서. 한국석유관리원은 두 주유소가 판매한 기름 시료를 조사한 결과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차량의 연료를 지금 시험 분석 중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요. 같이 공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성분 분석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업주를 입건하고 또 다른 판매처가 있는지 유통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내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검찰과 협의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다음 주 초반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출석도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첫 출석 요구 이후 3달여 만에 나올 정 의원을 상대로 검찰은 부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일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진태 당시 국회의원이 발표한 교육 공약에 대한 언급 때문인데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춘천 지역구 현역 의원이자 예비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춘천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발표 후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교 설립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며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감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 김 후보 측은 발끈했습니다. 공약은 앞으로의 약속인데 허위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민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공방은 선관위와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까지 넘어왔습니다. 민 교육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학부모의 알 권리와 혼란 방지를 위해 진실을 말한 것으로 국제학교 설립은 여전히 계획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권한이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뜻은 굽힘이 없습니다. 강원국제고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치인이 발표한 공약에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허위라고 비판한 상황. 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36주 된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던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이번엔 제중국 동포와 장애인을 팔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엔 청소년 사진이 첨부된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밤 10시쯤엔 제중국 동포를 판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발견한 이용자 항의가 잇따르자 글 게시자는 친구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고 당근마켓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을 친환경 미래차의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자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2025년까지 아파트 주말을 앞두고 추위가 풀렸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따뜻함이 감돌기도 했는데 주말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9도, 낮 기온 17도로 아침에 비해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커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에 다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고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산간에는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무척 짧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7도로 예상되고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